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이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순천 출신의 장경태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쏟아져서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정권이 바뀐 지가 보름 정도 이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뭐 일단 참 이 내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또 경제를 재건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이 내란의 수괴 또는 공범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좀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씀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좀 빠르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국격과 국익이 더 팽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셔서 바로 그냥 여쭤볼게요. 내려나 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버젓이 지금 거리로 활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오늘로써 윤석열 씨는 3번의 검찰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 그리고 김건희 씨 또한 지금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빠르게 이런 상황에서는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서 빠르게 신병 확보를 해야 되고요. 신병 확보를 하는 이유는 이 도주의 우려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신병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수사에 나와라 하는데도 이건 언제까지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출석 요구를 3차례 정도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할 경우에는 출석 거부를 할 경우엔 보통 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영장 발부를 합니다. 영장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자, 이 일도 이 일입니다만은 인수위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일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야당일 때보다는 국정 책임감이 더 무겁고 정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민생회복지원금의 규모와 범위, 대상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 22대 국회 개원 1호 법안도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지금 아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못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한 방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보통 1.67%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반에 반토막이 나서 0.2% 정도로 최소 12조 원 정도가 순식간에 증발했고요. 시가총액 또한 비상계엄 선포 한 방에 국내 주식 시가총액 144조가 이미 증발한 바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경제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저희가 22대 총선의 민심 또 대선의 민심을 받들어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궁금해하세요. 이제 보편적인 지급이냐 아니면은 차등 지급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아주 기본 보편적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조금 더 두텁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보편적 지급과 이 어떤 이 편차를 둔 지급을 일정하게 배합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이제 해외 방문을 마치고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정말 비상계엄이 북한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외신 기자의 보도처럼 이 민주한국이 빠르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복원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계기였습니다. 그동안 항상 많은 이 외신들이 대한민국의 현지 상황을 이 집회와 시위 정말 이런 부분들로 많이 각인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상이 이 G7이라는 세계 정상들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모습을 대내외 만방에 알림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제 다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그냥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도 8월 2일에 있어요.
예, 지금 뭐 2파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이 두 분 다 지금 친명계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돼야 된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일단 뭐 현재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분은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고요. 네,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선언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뭐 2파전이다 혹은 3파전이다 아직 뭐 저희가 확실히 확답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두 분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개혁파를 대표하는 두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급적이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결국 지금 여러 개혁 입법이나 민생 살리기 과제가 먼저이지 어떤 혹시나 국민들께 당권 투쟁으로 비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려는 없어야 되고요. 네. 당연히 뭐 두 분이 나오신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원팀임은 변함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거기 때문에 예, 향후에 또 제가 또 인터뷰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네.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국회 임기 4년 중에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보통 2년씩 원구성 협상을 합니다. 네. 작년에 국회 개원 당시에 18개 상임위 중 11대 7로 원구성 합의는 이미 끝난 거고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내놔라. 혹은 이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몫이다. 라고 해왔던 말들 자체가 국민의힘 자체가 이미 그 선례를 많이 깨왔던 당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새누리당의 법사위원장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들이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을 주지도 않아 놓고 지금 본인들이 야당 몫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또 정말 본인들이 약속을 그동안 안 지켰던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21년 8월에 언론개혁 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4개월 만에 합의로 했었는데 네. 21년 12월을 경과하고도 전혀 아무런 합의 노력 의지가 안 보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몇 번의 합의를 연속적으로 일방적으로 깨왔던 국민의힘이 먼저 앞으로는 다시는 약속을 어기는 또 합의를 깨는 일이 없겠다는 저는 약속과 또 사과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법사위가 이제 모든 상임위의 모든 법안을 본회의 상정 전에 네. 심사하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있는 이 게이트키핑 할 수 있는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남용하여서 정말 모든 상임위의 법을 붙잡아줄 수도 있는 사실상의 상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는 최소한 타 상임위 법안을 어떤 부처 간의 이견이 있지 아니하고는 저희가 뭐 붙잡거나 방해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 최소한 그런 정도의 약속이 없고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항상 약속을 어겨왔던 국민의힘을 뭘 믿고 줘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건 현재 법사위가 해야 될 시대적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개혁 입법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나서 네. 좀 고민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언론개혁법이라든가 또 기타 그 개혁 법안들이 막혔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다음은 김건희 씨 관련 수사입니다. 예. 압수수색을 다 했는데, 예.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왔습니다. 녹취 파일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이 여러 가지 이 압수수색과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요. 뭐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했던 것은 이 안방에서 조사받으면서 결국 이 검사들이 아주 치욕적으로 휴대폰까지 뺏겨가면서 신분증과 휴대폰까지 뺏겨가면서 수사를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항상 저희가 이 여러 수사와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증거 확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뭐 신한투자증권이라든지 DB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계좌 등의 계좌 확보와 또 여러 이 해당 증권사에 있는 서버 기록, 또 통화 녹취 기록 이런 것들이 다 확보해야 된다. 또는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해왔었는데 막상 검찰이 지금 특검의 사건을 이첩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미래에셋 녹취 파일을 공개되면서 과연 이 녹취 파일이 지금 당장 새롭게 추가된 증거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이고요. 네. 이번에 확보하고 있는 녹취 파일을 보면 이 블랙펄 측에 40%의 수익을 배분해야 된다는 취지나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 등으로 주가 조작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그동안 만약 수사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덮어왔다면 이 덮었던 조작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이 특검 있기 전에 검찰이 마지막 증거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명예회복을 빼앗을 수 있으나 어찌되었건 김건희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검찰이 본인들에게 불리할 때가 오니 이제 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연 것은 아닐까요?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도 수사 기록과 더불어서 증거 기록도 다 이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어차피 이첩에서 특검에서 공개를 하나 검찰에서 공개하나 공개되는 건 매 한 가지거든요. 그러면 네. 특검에서 공개하는 것보단 검찰이 먼저 차라리 어차피 공개될 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다. 네. 검찰이 좀 중립을 좀 지키고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검찰이 그동안 봐주기 수사, 스폰서 검사, 온갖 룸사롱 검사할 것 없이 많은 검사 의혹들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네. 실제 징계에 이른 검사는 1%도 안 되고요. 네. 거의 대부분 다 봐주기로 면죄부를 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우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1차 검찰개혁으로 탄생한 것이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수처가 이번에 이 국수본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합수본을 구성해서 이번 윤석열에 대한 이 내란 수사가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장경태 의원하고 또 민정비 의원 등이 검찰 개혁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발의한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기소권을 이원화하여서 수사 전문기관, 기소 전문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법이 있는데요.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새롭게 이 기소 전문기관인 공소청 법안, 또 이 수사 중에서 수사권 내역 중에서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과 이 여러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을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에 조금 더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4개의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고요. 이미 이 법안들은 2020년부터 저희가 21대 정말 5년 전 초선 때부터 계속 또 발의를 해왔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던 법인 만큼 이번만큼은 꼭 기필코 반드시 검찰개혁이 완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리하자면 검찰청은 폐지하는 거고요. 맞죠? 네. 그리고 네. 공소청을 신설을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죠. 중수청을 또 신설을 하고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 감독을 수행하는 그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조금 전에 유기적으로 작동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작동을 할까라는 걱정을 하신 분도 계세요. 네,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경찰과 그러니까 경찰 국수본과 또 공수처 또 검찰이 있습니다.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네.
근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도 부패 경제 두 개의 수사권이만 있어야 되는데 등을 위법하게 시행령으로 유권 해석해서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소동작권을 갖고 있는 공소청으로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공소청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기존에 있었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중수청을 통해서 해소하는데 중수청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수사라는 공수처 또 국수본 등이 여러 수사기관 간의 어떤 수사권의 범위와 역할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립적인 총리 직속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수사권 심의를 통해서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이첩받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에 대해서 이 관할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그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이첩받아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기 때문에 수사를 한 기관이 또 공소를 하게 되면 자신이 수사를 잘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충성맹 경쟁하듯이 공소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는 수사대로 끝나고 혹은 그리고 나면 공소청이 수사 기록과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기소할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죠. 수사를 잘 했는데 공소청이 그거를 묵혀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봐주기 기소를 하는 검사가 있으면 그 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겠죠. 예. 다 그 맞물리고 이제 이 무소불위의 이 독재 권력을 가진 소위 사정기관이라고 하죠. 저희가 네네. 그런 사정기관은 없는 거고요. 없어지는 거고요. 네. 검찰이 그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권한들이 고르게 분산돼서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쪽으로 몰려 있었던 다 집중돼 있었던 권력을 이제 세분화시키는 건데 이게 과연 견제와 이렇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잘 작동을 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저희가 뭐 이런 이 수사기관 간의 여러 이 다양화, 전문화에 대해서 이미 선진 외국에서 정착된 모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도시마다 폴리스가 있고요. 카운티마다 샤리프가 있고 또 연방경찰, 주경찰 등이 다 있는데 또 FBI도 있죠. 이 전문 수사기관으로.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형사사법체계가 망가져 있거나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형법학자나 수사학자는 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국 권한 간의 이 현장에서의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관 간에 막 충돌하잖아요, 막 이래. 그렇게 하지만 그 현장에서 약간의 이 갈등이 마찰이 있다가도 네. 결국 명확하게 바로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네. 바로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그렇게 갈등이 수사기관 간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범죄 혐의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는 더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경쟁적으로 더 수사할 수는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사하는 곳도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공소도 마찬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다시 이게 흐트러질 수 있는 가능성 없습니까? 그래서 이 행안부 산하에 있는 국수본과 물론 경찰청은 또 외청이기도 합니다만 또 중수청 또한 외청이기 때문에 조금 네. 더 행안부 장관의 뭐 명확한 지휘를 받는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또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완전히 부처를 떠나서 분리하게 되고요. 네. 또 그 이 상위에 총리 직속으로 또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관까지 포함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이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처 간의 이해관계와 혹은 뭐 그런 이기주의 등이 발생할 우려는 많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자, 일단 발의했고 또 2020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끝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또 광주남 지영민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늘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또 우리 광주 전남에 계신 시민들께서 정말 우리 내란을 빠르게 종식할 수 있는 또 빠르게 우리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정말 국민 주권 시대 시민이 주인된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